국민의당에서는요. 김상조, 김동연, 김희수는 청문 보고서 채택해준다.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광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 못하겠다. 사실상 반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만 협조랄까 이런 걸 좀 해준다고 하면 실제 국정 운영이 쉬워져요. 120석 플러스 40석이니까 160석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물론 국무총리를 제외한 이런 나머지 분들은 국회에서 통과가 사실은 별 의미는 없는데 이런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냥 통과시켜? 그러면 다수결로 찬반 투표해볼까? 직권상정해? 청문회 보고서 채택하지 않아도 나 임명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가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조심스럽게 유리 그릇 다루듯이 조심조심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어깃장을 계속 넣고 있는 거죠. 이낙연 총리 후보자 국회 이제 표결부터.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사실 그 전략을 구사한다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여당이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 정치력 발휘 잘 해가지고 야당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의 어떤 전략이 뭘까가 되게 궁금해요. 오늘 그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다음 주에 여야 상임위원장과 대통령께서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회동 요청을 했고요. 이 회동을 할 때 요청 두 가지 큰 사항은 하나는 내각 구성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추경에 대한 협조 요청 이것을 회동에서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야당들에게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국민들에게 만약에 이 야당들이 상임위원장과 회동이 끝나고 나서도 협치를 하지 않고 계속 어깃장만 놓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한테 야당은 이제는 협치 안 하는 그냥 반대만을 위한 반대하는 당, 반대당들이다라는 이미지를 명확하게 심어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협치를 하려고 할 만큼 노력했다라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명분 쌓기. 예, 그래서 이제 정당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들이 이게 무조건 반대만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대통령과 청와대와 민주당이 아마도 전국의 주도권을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대통령은 이제는 야당과의 협치가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이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유리천장을 깬 분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이거는 인준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발언의 진위성을 보면 만약에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에서 끝까지 반대를 했을 경우에 바른정당이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는 순간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당 지지율은 더 그 상태에서 10%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바른정당한테서는 오히려 이번이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는 거고 국민의당이 대놓고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계속 반대만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딜레마가 좀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라 왜 그러냐면 아까 협치 말씀하셨잖아요. 협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뭔가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를 포기하거나 뭐 팔을 잘라주거나 이렇게 해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이라도 후퇴를 해서 정말로 야당을 존중한다는 모습을 보여줘라라고 무리하게 강경화를 끌어들여서 계속 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사인 간의 무슨 전투 같으면은 둘이 막 치고니 받거니 싸웠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좀 맞았지. 그러니까 약간 타박상 좀 들었는데 똑같이 싸우면은 야당은 지금 골절상이 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긴 게임,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는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 그 신배님도 그런 표현을 좋게 하셨는데 잔매에 골병드는 그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좀 평을 해야 되는데 협치라는 것이 이 협치가 과연 적폐 세력들과도 협치를 하라는 것인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지지율 하락이 지금 인사청문회 때문에 약 5% 이상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도 높죠. 78%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에서는 거 봐라. 인사청문회 잘못했더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게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 국민이 바라는 건 그동안의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당신한테 지지도를 이렇게 높게 보여준 것은 개혁을 위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거였는데 협치라는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발목 잡은 거 여기에 대해서 잠깐 4주째 집권 4주째 지지부진해지는 것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언론과 기성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길들이게 한답시고 그거 봐라 니네 인사청문회 제대로 참여 안 하니까 또는 인사청문회 제대로 된 사람을 내놓지 않으니까 지지율 떨어지지 않을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분석 중에 저는 선자를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개혁을 하라고 강한 적폐를 청산하라고 엄청난 표차로 밀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집권 시기에 80%가 넘는 지지율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때 발목을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저는 협치가 문제가 아니라 밀고 나가라는 메시지다. 오히려 더 적폐 청산하는데 무슨 놈이 협치냐. 자유한국당이 적폐 대상이에요. 제발 좀 협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강경화 같은 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전남 장성에 제가 지금 고향까지 나와버렸는데 전남 장성에 가서요. 인목도가 50% 이하짜리 대지로 바꿔준다면 당장 바꿔줍니다. 제가 다시 얘기했잖아요. 여기냐면 지방의 세수가 저희 고향이요. 자립도가 18%밖에 안 돼요. 최하위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집 팔고 가서 임야를 인목도가 낮아야 돼요. 대신 이거는 대통령도 못 바꿔요. 80% 넘으면. 여기에 집 짓고 살겠다 하면 언노오라 그래요. 서비스 다 해줘요. 라인 다 깔아줘요. 그게 바로 지자체의 지금 한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샀는데 뭐 1,000원짜리인가? 1,560원짜리를 샀는데 샀더니 대지로 바꾸니까 당연히 10만 원으로 오르죠. 그런데 이거를 뭐 73배가 올랐다고 땅 투기 있다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상득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득이 설명해야죠. 자기 땅 사놓고 인터체인지 넣어버리니까 수십 배 올랐던 거하고 그게 투기인 거지. 이거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투기가 아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봅시다. 위장전입이라고 얘기하는데 강남으로 이 정도 스펙이면요. 강남으로 가려고 위장전입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모교에 딸 보내고 싶어서 모교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서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않더라도 그게 무슨 유장전입이에요. 의도가 유장전입이긴 하나 그 의도가 불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강남에 좋은 학군 보내려고 유장전입 한 게 아니잖아. 다른 자유한국당 네. 정치인들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거 오히려 이거 하나도 해결 못하느냐. 문재인 대통령 그냥 치고 나가 임명해. 라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희가 그 촛불이 한참일 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기도 해요. 어차피 요소 야대다. 그리고 촛불로 만들어진 대통령은 결국은 국민들 지지율 받아서 대통령 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중요한 건 아니다. 촛불 때 로직이 하나 있었잖아요. 뭐가 통과가 안 돼. 자, 다음 주에 촛불 100만 모여 하면 모여가지고 하면 그 다음 주에 통과돼.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촛불 모이기는 또 많은 분들이 사실 피로감 느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저는 문자 행동이라고 봐요. 네? 그런 방식으로 민의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압박을 해가는 거지. 단 거기에다가 욕설은 좀 하지 마세요. 그게 빌미를 주는 거기도 하고 분에도 욕설하지 마시고 맞아요. 역공이 네. 들어오니까요. 정정당당하게 항의하는 건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행동하시고요. 그게 촛불 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문자 행동을 놓고 뭐 테러니 폭탄이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런 정치인들은 이정일 판사한테 신고하십시오. 대신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대로 욕은 하지 마십시오. 명예훼손 되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저는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가 아닌가. 그렇겠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성한 겁니다. 문자로 자기 의사를 간접 민주주의인 대의 제도인 국회의원들한테 자기 의사를 직접 반영하게 만드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 체제 또는 주권자가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적 가치인 것이고요. 굉장히 신성한 거기 때문에 제발 욕하지 말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정치인들은 앞으로 도태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홈페이지는 십자포화 맞았어요.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촛불을 언제든지 켤 수 있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어차피 정치라는 게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자기가 올라갈 기회도 생기는 건데 그래서 흠집 내고 발목 잡기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도 총평은 그래도 새누리당에서 제일 깨끗한 놈보다 더 깨끗해.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지들이 내라든가. 지들이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는 보통 우리가 도시에 사는 보통 사람들 정도의 흠결 정도라고 봐요.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자기들이 말하기엔 좀 뻘쭘한 거고요. 아까 그 73배 땅값 오른 것도 신빈이 말씀하신 게 딱 그 결이거든요. 딱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심지어 최경환이에요. 자기 고향에다가 막 그 경제부총리 할 때 돈 쏟아붓던 바로 그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60평 평당 이게 샀다가 나중에 11만 원도 올랐다. 이건 누가 봐도 투기래. 땅값 오른 다 투기야. 그냥 보면 투기지. 근데 이거는 대지로 바꾸면 다 이렇게 올라요. 저희 시골도 똑같아요. 그렇겠죠. 누가 네, 한 갖고 15만 나서 원 땅의 올라요. 가치를 올린 건지. 그리고 투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른 방송에도 말씀을 똑같이 드렸는데 투기는 필연적으로 유장 전입이랑 연결이 돼서 농지 같은 거 살 때는 특기 유장 전입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유장 전입이 도시에서는 이제 학군 이런 것이 더 주고 그리고 농촌에 가면은 이제 농지 관련해 가지고 살지도 않으면서 살아야 그 땅을 살 수 있는 뭐 이 그렇죠.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법적으로 뭐 아시는 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농지를 바로 거기다 건물 못 짓잖아요. 멋지죠. 그것이 이제 관련돼 있는 게 유장 전입이 관련된 그런 건데 강경화 후보자는 그렇고 후보자 남편도 그렇고 그냥 가서 살아요. 실제로 거주해. 자기가 직접 짓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논란거리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땅을 사가지고 땅값이 올랐으니까 투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거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최경환이 구속될 놈이 말이야. 토이노믹스 기억나나요? 나라 망치고 지 고향에다 한 2천억 정도 발랐죠. 나쁜 놈의 시기. 지금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 외교 무대에서의 한일전이다. 그러니까 예, 좋은 이게 판단이었어요. 예.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다. 국내에서 외교 무대에 누구를 세울 것인가를 갖고 싸우고 있는 형태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강경화 이분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다른 분들도 느꼈을 테지만 사실 이 사람이 뭐 입지전적이니 뭐 어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시대를 다 통틀어서 이만큼 외교 무대에서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키워봤는가. 이 강경화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키운 외교 무대의 인재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유엔에서 오랫동안 사무총장 3명을 겪은 전문가고 인권운동가고 이런 사람. 그 최근에 그런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반기문 씨라고.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엔이라는 큰 그 조직 안에서 전문가를 키운 거는 반기문과 강경화 이 두 분밖에 없어요. 아직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강경화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키워낸 인재인데 이 인재를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또 하나 단지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국익에 굉장히 반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전이란 말이 굉장히 이제 정확한 말인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가 위안부 할머니 관련해서 등의 재검토 얘기가 있었고 일본의 친일 2, 3세대들의 정치인들이 일본의 극우 세력들의 사주를 받아서 강경화 후보를 굉장히 디스할 수도 있다. 이런 견해 굉장히 좋은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의 자기 조상들이 일본과 뜻을 같이 하고 일본 밑에서 먹고 살았다고 해서 굉장히 일본과 우호적인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정치인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일본과 극우 세력들과 학술 교류 또는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서 룰라이트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들에게는 반드시 있다. 무엇인가 아까 말한 대로 비예무고시 출신이라고 해서 또 외교부의 친 세력들의 외교부들이 로비를 통해서 자유한국당 로비를 통해서 굉장히 강경화를 디스하고 있다. 이런 측면은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들여다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팩트인 것 같아요. 오늘 한 가지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외교부 직원들이요 성명서를 냈어요. 강경화 후보자만큼 적합한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외교부에 있는 그 공무원 노조 외교부 지부에 있는 분들이 성명서까지 발표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야당들이 이것을 대놓고 그렇게 반대만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반대해서 안 된다. 이런 인재를 그냥 다시 또 우리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이분이 어디를 갈 것 같아요. 다른 나라로 갈 거 아니에요. 유엔으로 다시 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이런 소중한 인재를 우리가 이런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외교 무대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 그동안 우리는 외교에 있어서는 항상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있었지만 외교 무대에서는 계속 왕따였어요. 중국에 가서건 미국에 가서건 유럽에 가서건 이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할 만한 게 없거든요. 외교부 장관들이 그렇게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후보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도 강경화 후보자 임명해라 성명도 똑같이 발표하고 있고요. 결정적인 하자 없음. 청문회 해보니 언론들이 제기한 대부분 다 거짓말이었음. 의혹들 대부분 다 거짓말이었음 이런 거고요. 근데 잔잔한 화제가 난 게 이제 어제 그 특석 교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친정 부모님을 딸이 모시는 남편 재산과 서로가 재산을 모른 채로 내가 벌어서는 우리 친정 엄마 봉양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재산 관계를 전혀 이렇게 교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요거 멋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난리 났어요. 거기다가 뭐 전 의원까지 나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여성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그렇죠. 게 보통 뭐 한국의 여자분들 친정 부모님이 용돈 모르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강경화 이 후보가 일단 본인이 탄탄한 직업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도 보긴 하는데 일단 이게 통장 관리를 각각 했다는 거 아니에요? 멋지네요. 네,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로는 남편 재산은 남편이 관리를 하고 내 재산은 내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샀던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자기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모를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과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보통은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통장 안 섞었었어요. 근데 보통은 이분은 근데 유엔 가기 전부터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많이 이렇게들 살고 계시지 않나? 아니, 나도 그러고 싶다 진짜. 용돈 받으면 꽝이야 씨.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 인생 완전히 꼬였어. 남편도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뭐 직장이 없는 주부들이야 좀 경우가 좀 다르겠지만 남편이 이해해주고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금전적으로 딸밖에 없는 집안에서 큰 딸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경제력이 있어요. 유엔 같은 데 가서 이제 연봉 보면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렇죠, 받을지 많이 모르지만 받죠. 그럴 때 그 돈을 다 시댁 남편한테만 주고 그렇게는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렇게 생활에 있어서 더치페이 같은 거죠. 네. 아니 근데 그게 제 친구 공무원 부부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집 살 때 반반씩, 양육비도 반반씩. 정확히 반반씩 하더라고요. 근데 이 룰을 깨면 사람 치고 못 받아요. 굉장히 남자가 더 고달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남자는 돈이 해프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다 그러면 사람 치고 못 받으니까 굉장히 거기에 스트레스 쌓이더라고. 나처럼 확 맡겨버리고 그냥 없으면 없는 데로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 딸만 택시라고 하는데 그럼 예전 같으면 아들이 없으면은 진짜로 제대로 부양해줄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은 시대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아직도 한국 정부는 좀 그게 안 되는 측면이라. 근데 통장을 따로 관리를 하고요. 공동으로 드는 비용은 공동으로 모아서 쓰면 되니까요. 차라리 한국도 이런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건 직장인들 이야기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 좀 다르죠. 명종님이 얘기한 거 보니까 참 감동이네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이에요. 애교부 노조 지부인데요. 네. 그 한상구 위원장인데 노조가 이렇게 발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없었어요. 최초라고 해요. 예, 저도 이제 노조 간부 한 13년 하는데 그 지자체장 뽑히는데 환영한다고 이 논평을 발표하는 건 이례적인 거고요. 그만큼 지자체장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우리는 지자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자체장이 이제 뽑히는데 그 사람은 반대한다고 또는 찬성한다고 반대한다고는 해봤는데 찬성한다고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13년 동안. 그리고 외교부 노조가 이렇게 발표하는 건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노조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또 이걸 발표해도 내가 어용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발표하는 그렇죠.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아까 대한민국 최초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지금. 그냥 우리가 보통은 KBS 사장 반대한다 막 이렇게 성명 쓰고 우리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 무슨 장관 반대한다 이렇게 쓰거든요.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공무원 노조에서 환영한다는 성명을 낸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외교부에도 공무원 노조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보통 이제 전체가 36만 명 정도 돼요. 몇 급 이하만 가능하죠. 예, 5급 이하만 가능하죠. 근데 어차피 불법이잖아. 아니 우리만 불법이고 여기는 다 그러니까. 공식이죠. 노조라면서요. 노조인데 공무원 노조를 허용이 됐어요. 전공노만 허용이 안 된 거야. 공무원 노조는 네. 전공노만 설립증을 뺏어가고요. 나머지는 99개 노조는 다 설립증이 있어요. 저런 불법스러운 사람들. 불법이 아닙니다. 법의 노조. 헌법적 노조, 헌법 노조. 예. 강경화 후보자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짧게 한번 해보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장관의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더 좋겠다 아니다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일단 저는 단호해요. 임명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별로 큰 한방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큰 한방이 없단 말이죠. 큰 한방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삿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힘겨루기. 네, 힘겨루기인데 이걸 가지고 협치를 할 거냐 말 거냐 개소리 같은 거 하는데요.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협치를 원치 않습니다.
문제는 국민의당도 문제는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이 지금 돌아설 거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포결에 들어가면 어떨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자유한국당하고는 사실 협치는 불가능하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대통령 된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지금 뭐 하나 도와준 거 있나요? 나는 이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자기들이 나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적어도 한 3, 4개월은 도와주다가 그러다가 발목을 잡든가 아니면 도와줬더니 너 개판이다 이렇게 해서 딴지를 걸든가. 그것도 아니고 첫날부터 딴지 걸어서 지금까지 뭐 하나 도와준 게 있나요? 자기들 다 망쳐놓은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국민의당에 만약에 국민의당이 반대한다면 국민의당은 이제 소멸의 길을 갈 거다. 적어도 제가 오기슨 거 아니에요. 웃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당이 그동안에 광주에서 사랑을 받았던 거에 보답하려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협치를 해서 그 협치 속에서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게 맞다.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부안해동에서 현 적폐 청산을 위한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적어도 소멸이 되거나 분열될 겁니다. 그중에 몇 명은 적어도 다시 당을 깨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판단 잘해야 된다. 양쪽에서 맞을 수 있다. 명령님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대통령이 제안한 상임위원장 회동이 있고 나면 그냥 표결로 통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행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혹여 잘못되더라도 이거는 대통령이 반드시 강행해야 될 부분이다. 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아니면 이 양반이 오랜 기간 동안 유엔에서 쌓아온 그런 네트워크와 경력을 대한민국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어요. 강경화 씨의 대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을 우리가 반기문 씨는 좀 이상한 행동과 마인드 때문에 우리가 내쳤지만 뭐 우리가 내쳤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다시 나갔지만 이 강경화 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외교부 라인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우리가 계속 좀 부려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마차님은? 저는 한 발 물러서면 좀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네, 강한 대통령을 원하고 그리고 언론의 역공이 생기면 새날이 열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한 방에 끝나네 뭐. 역시 젊어요. 지금 그 깔끔해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김상조 후보자 부인은 고발하겠다고 하고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 투기네 뭐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정말 이상한 삽질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새누리당 의원 아니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 한번 재정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한번 넘어야 돼서 산인 건 맞고요. 저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한번 넘어보고 오히려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멈칫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장관 후보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에 현역 국회의원들 4명 장관이 임명한 그 이후에 아직 장관 자리 무지하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강경화 드러난 거에 비해서 막상 까보니 별거 없지만 강경화에 대해서 한번 물러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태가 좀 된다고 봐서 멈칫한다는 개념이 강경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제로 5대 공식 배제 원칙에 있어서 얼마나 그걸 충실하게 따를 것이냐라든지 등등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본 뒤에 사실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갖고 가야 되는 건 사실 맞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추세를 봤을 때 리얼미터에서는 떨어졌다고 하고 지금 아마 방송 나가는 오늘쯤에 갤럽에 또 지지율이 또 나올 거예요. 매주 한 번 있는 그 흐름의 어떤 패턴을 한 2, 3주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떨어지고 있구나.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멈칫할 건 아니고 할 건 해야죠. 지지율이 뭐 10% 20% 떨어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격렬하게 붙으면은 아마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도 만만치 않은 대상을 좀 일깨야 될 거라고 봐서 한 번은 부딪혀야 된다고 봐서 저는 임명 강행해라. 저도 이렇게 그런 쪽이에요.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청문위원들이 좀 더 세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뜨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안타까운데요. 공격성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여당이라고 해서 좀 뭐라 그러죠? 품위를 지킨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짚을 건 짚고 따질 건 따지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정치인들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 정확하게 찍어내고 함께 공격해서 적폐를 국회에도 청산해야 됩니다. 예, 전 그렇게 봐서 좀 더 강력하게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잠깐 4주째, 집권 4주째 지지부진해지는 것.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언론과 기성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길들이게 한답시고 그거 봐라 니네 인사청문회 제대로 참여 안 하니까 또는 인사청문회 제대로 된 사람을 내놓지 않으니까 지지율 떨어지지 않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분석 중에 저는 선자를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개혁을 하라고 강한 적폐를 청산하라고 엄청난 표차로 밀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집권 시기에 80%가 넘는 지지율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때 발목을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저는 협치가 문제가 아니라 밀고 나가라는 메시지다. 오히려 더 적폐 청산하는데 무슨 놈이 협치냐. 자유한국당이 적폐 대상이에요. 제발 좀 협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강경화 같은 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전남 장성에 제가 지금 고향까지 나와버렸는데 전남 장성에 가서요. 인목도가 50% 이하짜리 대지로 바꿔준다면 당장 바꿔줍니다. 제가 다시 얘기했잖아요. 여기냐면 지방의 세수가 저희 고향이요. 자립도가 18%밖에 안 돼요. 최하위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집 팔고 가서 임야를 인목도가 낮아야 돼요. 대신 이거는 대통령도 못 바꿔요. 80% 넘으면. 여기에 집 짓고 살겠다 하면 어느 오라고 그래요. 서비스 다 해줘요. 라인 다 깔아줘요. 그게 바로 지자체의 지금 한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샀는데 뭐 1,000원짜리인가? 1,560원짜리를 샀는데 샀더니 대지로 바꾸니까 당연히 10만 원으로 오르죠. 그런데 이거를 뭐 73배가 올랐다고 땅투기 느낌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딜레마가 좀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라 왜 그러냐면 아까 협치 말씀하셨잖아요. 협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뭔가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를 포기하거나 뭐 팔을 잘라주거나 이렇게 해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이라도 후퇴를 해서 정말로 야당을 존중한다는 모습을 보여줘라라고 무리하게 강경화를 끌어들여서 계속 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사인 간의 무슨 전투 같으면은 둘이 막 치고니 받거니 싸웠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좀 맞았지. 그러니까 약간 타박상 좀 들었는데 똑같이 싸우면은 야당은 지금 골절상이 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긴 게임,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는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 그 신배님도 그런 표현을 좋게 하셨는데 잔매에 골병되는 그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좀 평을 해야 되는데 협치라는 것이 이 협치가 과연 적폐 세력들과도 협치를 하라는 것인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지지율 하락이 지금 인사청문회 때문에 약 5% 이상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도 높죠. 78%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에서는 거 봐라 인사청문회 잘못했더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게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 국민이 바라는 건 그동안의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당신한테 지지도를 이렇게 높게 보여준 것은 개혁을 위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거였는데 협치라는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발목 잡은 거 여기에 대해서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상득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득이 설명해야죠. 자기 땅 사놓고 인터체인지 넣어버리니까 수십 배 올랐던 거하고 그게 투기인 거지. 이거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투기가 아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봅시다. 위장전입이라고 얘기하는데 강남으로 가. 이 정도 스펙이면요. 강남으로 가려고 위장전입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모교의 딸 보내고 싶어서 모교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서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않더라도 그게 무슨 위장전입이에요. 의도가 위장전입이긴 하나 그 의도가 불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강남에 좋은 학군 보내려고 위장전입한 게 아니잖아. 다른 자유한국당 네. 정치인들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거 오히려 이거 하나도 해결 못하느냐. 문재인 대통령 그냥 치고 나가 임명해. 라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희가 그 촛불이 한참일 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기도 해요. 어차피 여소야대다. 그리고 촛불로 만들어진 대통령은 결국은 국민들 지지율 받아서 대통령 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중요한 건 아니다. 촛불 때 로직이 하나 있었잖아요. 뭐가 통과가 안 돼. 자, 다음 주에 촛불 100만 모여 하면 모여가지고 하면 그 다음 주에 통과돼.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촛불 모이기는 또 많은 분들이 사실 피로감 느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저는 문자 행동이라고 봐요. 네? 그런 방식으로 민의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압박을 해가는 거지. 단 거기에다가 욕설은 좀 하지 마세요. 그게 빌미를 주는 거기도 하고 분에도 욕설하지 마시고 맞아요. 역공이 네. 들어오니까요. 정정당당하게 항의하는 건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행동하시고요. 그게 촛불 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계속 어깃장만 놓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한테 야당은 이제는 협치 안 하는 그냥 반대만을 위한 반대하는
당, 반대당들이다라는 이미지를 명확하게 심어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협치를 하려고 할 만큼 노력했다라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명분 쌓기. 예, 그래서 이제 정당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들이 이게 무조건 반대만은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대통령과 청와대와 민주당이 아마도 전국의 주도권을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대통령은 이제는 야당과의 협치가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이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유리천장을 깬 분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이거는 인준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발언의 진위성을 보면 만약에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에서 끝까지 반대를 했을 경우에 바른정당이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는 순간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당 지지율은 더 그 상태에서 10%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바른정당한테는 오히려 이번이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는 거고 국민의당이 대놓고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계속 반대만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 국민의당에서는요. 김상조, 김동연, 김희수는 청문 보고서 채택해준다.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광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 못하겠다. 사실상 반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만 협조랄까 이런 걸 좀 해준다고 하면 실제 국정 운영이 쉬워져요. 120석 플러스 40석이니까 160석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물론 국무총리를 제외한 이런 나머지 분들은 국회에서 통과가 사실은 별 의미는 없는데 이런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냥 통과시켜? 그러면 다수결로 찬반 투표해볼까? 직권상정해? 청문회 보고서 채택하지 않아도 나 임명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가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조심스럽게 유리 그릇 다루듯이 조심조심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어깃장을 계속 넣고 있는 거죠. 이낙연 총리 후보자 국회 이제 표결부터.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사실 그 전략을 구사한다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여당이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 정치력 발휘 잘 해가지고 야당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의 어떤 전략이 뭘까가 되게 궁금해요. 오늘 그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다음 주에 여야 상임위원장과 대통령께서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회동 요청을 했고요. 이 회동을 할 때 요청 두 가지 큰 사항은 하나는 내각 구성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추경에 대한 협조 요청 이것을 회동에서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야당들에게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국민들에게 만약에 이 야당들이 상임위원장과 회동이 끝나고 나서도 협치를 하지 않고